전 세계 군사학계가 경악했습니다. 40년 경력의 전쟁사 권위자 옥스퍼드 교수 클라우스 마이어. 국제군사역사 심포지엄에서 마이어 교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데요. 전쟁은 왕과 왕의 싸움이 아니라 고향과 문화를 지키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의 발표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많은 젊은 학자들과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그의 논문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가 됩니다. 그는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자신이 가르쳐온 모든 이론을 직접 수정했는데요. 수도가 함락되면 전쟁은 끝난다. 왕이 항복하면 저항은 사라진다. 그는 이 명제를 수십 년간 강의했고 나토와 유럽 국가들의 전략 자문까지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소포 하나가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왕이 항복한 뒤에도 싸웠습니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주성이 함락된 뒤에도 민간인들이 계속 싸웠다는 것.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133척을 이겼다는 것.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야 할 1910년 이후에도 저항이 계속되었다는 것. 한국인의 전쟁은 단지 무기를 든 싸움이 아니라 정체성, 고향, 삶의 방식을 지키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저항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역사를 바꾸는 진짜 힘이었다. 그는 대체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한국에 푹 빠졌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조용한 연구실에 앉아 창밖으로 오래된 석조 건물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클라우스 마이어고 40년 동안 국가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 연구해왔죠. 독일 출신 군사 역사학자인 저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뭔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안경을 위로 밀어올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 벽은 유럽 역사의 유명한 전투 지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이었죠. 책장에는 전쟁 전략과 유명한 장군들에 관한 두꺼운 책 수백 권이 놓여 있었고요.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왕이 항복하면 전쟁이 끝나고 수도가 함락되면 나라가 패배한다. 이런 규칙들을 수십 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왔죠. 많은 나라를 보호하는 큰 군사 동맹인 나토에 조언할 때도 이런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어요. 방금 유럽 중세전쟁에 관한 학생들의 과제물 채점을 마친 참이었고 책상 위에 있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죠.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제 조교인 사라가 무거운 골판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이어 교수님, 교수님 앞으로 소포가 왔어요. 사라가 말하며 서류 더미 사이에 있는 제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있었어요. 반송 주소를 확인해 보니 런던의 한국문화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국 군사 역사에 관한 번역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맨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흥미롭게 보실 것 같아 보냅니다. 라고 문화원에서 일하는 전 제자 민호가 손으로 쓴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한국인들이 전쟁을 치렀던 방식이 교수님의 이론에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내가 모르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작은 반도일 뿐 제가 평생 연구해온 위대한 유럽 전장들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날 밤 집에서 첫 번째 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은 1637년 삼전도에서 조선의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왕은 무릎을 꿇고 적국 황제 앞에 머리를 숙였다고 했죠. 이해가 되는군.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 역사와 마찬가지로 왕이 항복하면 전쟁은 끝나는 거지.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자 저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왕이 항복한 후에도 한국 전역의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농부들, 대장장이들,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윗선의 명령 없이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사훈련도 보급품도 이끌어줄 장군도 없었죠. 그들은 왕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우리나라라고 부르는 것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책을 덮고 벽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비추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항복하면 사람들은 싸움을 멈춰야 하는 게 맞았어요. 전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한국 농부들과 학생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세상에 대한 제 이해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흥분이었죠. 한국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쩌면 제가 모든 것이 그럴 것이라 믿어왔던 이론에서 놓치고 있던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동안 한국 역사책이 담긴 상자는 제 연구실 구석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어요. 저는 평소 일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투에 대한 강의를 하고 오래전 왕과 장군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에 대한 논문을 쓰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항이 항복한 후에도 계속 싸웠던 그 한국 농부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그 상자 옆을 지나치면서 보지 않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 이야기들은 그저 제 전쟁에 관한 큰 이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한 예외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죠. 40년 동안 제 생각을 쌓아왔는데 먼반도에서 온 몇몇 이상한 이야기들 때문에 제가 믿는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화요일에 대학 식당에서 친구 하일리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동료로 지내면서 역사와 전쟁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왔어요. 그는 제가 뭔가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오늘 정신이 딴 데 있는 것 같군, 클라우스. 그가 제가 접시 위에서 음식을 이리저리 밀고 있는 것을 보며 말했어요. 한숨을 쉬며 한국 책들에 대해 포기했어야 할 때, 싸웠던 농부들에 대해, 수도가 함락된 후에도 계속된 전투들에 대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일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대학교의 박지우 교수님과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그분은 동양과 서양의 전쟁이 어떻게 다른지 연구하고 계시지.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쟁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책을 10권이나 써왔고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 조용한 아파트에서 어쨌든 박 교수에게 이메일을 쓰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유명한 유럽 역사학자가 한국 군사 역사에 관심을 가진 것에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주 후반에 화상통화로 대화하자고 제안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박 교수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젊어 보였고 아마 45세 정도였을 거예요. 짧은 검은 머리에 밝고 지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약간의 억양만 있을 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쟁은 유럽의 패턴에 맞지 않아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죠. 유럽에서는 전쟁이 왕과 영토에 관한 것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 문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며 메모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왕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고향을 지키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싸웠던 전투들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진주성 전투를 한번 보세요.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공부하시면 이해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박 교수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를 무시하고 편안한 옛 생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더 강한 부분 마이너스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역사학자로서의 저 마이너스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상자에서 진주성 전투에 관한 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새로운 눈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즉시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마이너스 1592년 거대한 일본군에 맞서는 작은 한국군의 이야기였죠.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면서 저는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탐험가가 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전쟁에 대한 제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이해가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평범한 한국인들의 이야기로 인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평소의 연구 계획을 취소할 생각이었어요. 이 한국 전투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도 싸웠던 이 사람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박 교수가 오를지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어쩌면 저 같은 서양 군사 역사학자들이 계속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무언가가 여기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정에 책을 덮었지만 제 마음은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 차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사 역사로의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 연구실이 바뀌었어요. 이제 벽면에는 한국 지도가 가득했고 한국 역사에 관한 책과 논문들이 모든 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이해의 세계로 들어섰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진주성 전투가 밤낮으로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1592년 단 3,800명의 한국 수비대가 2만 명의 일본군과 맞섰는데 마이너스 어떻게든 한국인들이 이겼어요. 성벽 위에서 불가능한 상황에 맞서 싸우는 그 용감한 수비대원들이 눈앞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해낸 걸까요? 제 오래된 이론에 따르면 그들은 즉시 항복했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일본군이 1년 후 2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을 때 한국의 왕과 조정은 그 요새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노인들, 아이들,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농부들이 방어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이 패배할 때까지 돌과 불화살로 싸웠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그들의 고향을 지키다 죽었죠. 유럽 군사 역사에서 이것은 그저 패배의 슬픈 이야기일 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끔찍한 패배가 저항을 끝내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오히려 전국적으로 새로운 싸움을 불러일으켰죠. 패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읽고 메모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런 다른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제 책상 램프는 아침까지 빛나고 있었어요. 벽의 달력은 몇 주까지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새로운 연구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교수회의에서 몇몇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슈미트 교수는 제 쪽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국적인 이론을 쫓다가 명성을 버리기도 하지, 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제대로 된 군사 역사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하고 있는 것에 너무나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저는 동맹자들도 찾았습니다. 5명의 대학원생들이 한국 군사 역사에 관한 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들은 문서 번역과 새로운 자료 찾기를 도와주었습니다. 중국 출신의 똑똑한 학생인 리는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전쟁이 단지 군대와 왕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어느 후 그녀가 제 메모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물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녀의 질문은 저를 이순신 장군에게로 이끌었어요. 그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어떤 유럽 장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한국의 해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초상화를 제 벽에 붙였어요. 마이너스 전통 한국 갑옷을 입은 엄격한 표정의 남자였죠. 1597년 대부분의 한국 배들이 파괴된 후 왕은 이순신에게 해상 전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거부했어요. 단 12척의 배로 그는 133척의 일본 함대에 맞섰습니다. 이 놀라운 전투에 대해 읽으면서 저는 더 이상 그저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전쟁, 저항 그리고 인간의 용기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제 옛 동료들은 저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제가 학문적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읽는 새로운 페이지마다 저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유럽 전쟁을 40년 동안 연구하면서 놓쳤던 무언가 말이죠. 한국은 저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민족이 그들의 고향이 싸울 가치가 있다고 결정할 때 어떤 침략도 어떤 항복도 어떤 패배도 그들을 진정으로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여름이 옥스퍼드에 찾아와 유난히 더운 날씨로 제 연구실을 오븐처럼 뜨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이순신 장군의 전투들을 공부하고 있었죠. 그의 이야기는 완전히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1597년 한국의 해군력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왕은 이순신에게 해상 전투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제가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읽은 메시지를 되돌려 보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전하.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군함과 맞서다니. 유럽 군사 사고방식으로는 이건 자살행위였어요. 어떤 지휘관도 이런 전투를 시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단지 싸운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명량 해협에서 불가능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기적이 일어난 좁은 수로의 지도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순신은 조류와 해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자신보다 10배나 큰 군사력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리한 전술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모든 논리가 항복하라고. 말할 때조차도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었죠. 제 일상적인 일은 소홀해졌어요. 수업을 취소했고 회의도 놓쳤으며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제 조교 사라가 책상 위에 샌드위치를 놓아두었지만 때로는 딱딱해질 때까지 손도 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연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용기에 관한 중요한 퍼즐을 풀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일본은 1910년에 한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가르쳐왔던 모든 것에 따르면 한국의 저항은 그때 끝났어야 했어요. 한 나라가 완전히 정복되면 싸움은 멈춥니다. 그것이 유럽에서 항상 일어났던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만주와 러시아의 독립군을 조직했죠.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가 저를 가장 놀라게 했어요. 거의 보급품이 없는 한국 독립투사들이 훨씬 더 큰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교사, 농부 그리고 가게 주인들이 그들의 고향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이 찾아왔어요. 북한군은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제 옛 이론들에 따르면 남한은 즉시 무너졌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대신 민간인들과 군인들은 남쪽의 대구와 부산으로 후퇴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도움이 올 때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55일 동안 지켰어요. 젊은 학생들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노인들이 소총을 들었어요. 심지어 신혼부부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신혼여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도를 잃었을 때조차도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책들이 사방에 흩어진 연구실에 혼자 앉아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싸움을 멈추기로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진정으로 패배하지 않았다. 이것이 몇 달간의 지치는 연구 끝에 얻은 제 보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전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였죠. 그것은 단지 군대가 군대와 싸우거나 왕이 왕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과 그들의 고향과 문화 사이에 깨지지 않는 연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수도가 함락되거나 지도자들이 항복할 때 항상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짜 싸움은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제 책상 바닥 그리고 의자를 덮고 있는 종이들의 엉망진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관한 제 오래되고 깔끔한 이론들은 폐허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폐허에서 새롭고 더 나은 이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치기도 했지만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생동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내일 제 동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제 분야를 바꿀 논문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조용한 연구실에 앉아 세계 건너편의 작은 반도에서 배운 것에 겸손해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늙은 교수가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준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국제군사역사 심포지엄에서의 중요한 발표일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바로잡으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런 컨퍼런스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해 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저는 제 동료들이 전쟁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회의장은 전 세계에서 온 역사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저를 유럽 군사역사 전문가로 알고 있었죠. 그들 중 누구도 제가 곧 나눌 내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슈미트 교수가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학문적 판단력을 잃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는 제 새로운 연구에 호기심을 보이는 젊은 역사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단상으로 걸어가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가슴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연단 위에 메모를 올려놓고 바다처럼 펼쳐진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40년 동안 저는 시작했습니다. 저는 왕이 항복하고 수도가 함락되면 전쟁이 끝난다고 믿어왔습니다. 한국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삼전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백성들은 계속 싸웠던 곳이었죠. 지도자들이 그들을 버린 후에도 노인들과 아이들이 고향을 지키다 죽었던 진주성 전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133척을 상대로 이순신 장군이 거둔 믿을 수 없는 승리를 나누었어요. 제 뒤 큰 화면에는 지도, 한국 문헌의 인용구,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점령되었을 때 저항군이 된 평범한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설명했어요. 전쟁은 단지 군대와 영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 공유된 정체성, 그리고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고향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청중 속 몇몇 얼굴들은 놀라움을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의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제 말에 고개를 젓으며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가 발표를 마쳤을 때 방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때 슈미트 교수가 일어섰어요. 클라우스는 학문적 사고를 버리고 감성적인 이야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예외들이 우리의 확립된 군사 이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방안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제가 제 연구를 방어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제 발표를 듣기 위해 서울에서 머나먼 길을 날아온 박지우 교수였죠. 아마도 마이어 교수님이 발견하신 것은 예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마도 그것은 서양 역사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간과해온 전쟁의 한 차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이 회의장 전체의 대화의 버즈를 일으켰습니다. 젊은 역사학자들이 질문을 시작했는데 저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질문들이었어요. 심지어 몇몇 나이 든 교수들도 제 새로운 관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도를 넘어서 한국 군사 역사에서의 국민전쟁이라는 제 논문은 우리 저널이 지금까지 발행한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되었습니다. 나토는 저를 초청해 현대분쟁에서의 민간인 저항에 대해 그들의 장교들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전 세계의 대학들이 초청 강의를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한 달 후 저는 제 옥스퍼드 연구실에 서서 완전히 변화된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유럽 전투 지도는 한국 역사 문서들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장에는 서양과 동양의 군사 전통에 관한 작품들이 함께 꽂혀 있었죠. 저는 방금 새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마무리했어요. 그 마지막 말들은 이 여정에서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국가기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승리가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보존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도적 힘이 아니라 집단적 기억에서, 왕과 장군들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이 왕자에 앉은 누구에게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속한다고 결정한 할머니들, 학생들, 대장장이들, 그리고 농부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으로 대학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전쟁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인간 갈등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정복되기를 거부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깨지지 않는 정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여정을 시작했던 늙은 교수 클라우스 마이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때로는 가장 위대한 교훈이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온다는 것을 배운 더 겸손하고 현명한 학자가 서 있었습니다.